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나스닥이 2%대 떨어지면서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큰 낙폭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요일 펩시코를 필두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고요. 수요일에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는 데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동 순방에 나섭니다.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 또 금요일에는 소매 판매와 소비 심리 관련 지표가 나올 예정이라서 정신없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투자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빠짐없이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네, 주말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 7월이 다 중요한데요. 이번 주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한 주 시작이 됐고 월요일 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 핵심적인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 이슈들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견고한 고용지표에 7월 10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강세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며 지난해 9월 말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일은 러시아가 카스피 송유관 가동 중단 명령을 철회하며 원유 공급 재개에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달러 인덱스가 107달러 선을 터치하며 2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상품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네, 2.3% 떨어지면서 11,872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17% 하락한 온스당 1,73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2.11% 하락한 배럴당 10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유로입니다. 1.01% 하락한 1.01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투자 상품별로 오늘의 전략과 시황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중요한 미국의 6월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3% 위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나스닥 2%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도 들어주셨는데요. 네. 차트 보고 자리값 한번 봐주시죠. 네, 매도로 일단은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방송 들어오면서부터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네. 뉴스는 한번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제가 뉴스를 체크해봤는데 크게 보이는 거는 없습니다. 자, 어떤 시장의 불안정함,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대응이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지금 3분봉입니다, 여러분. 3분봉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자, 1봉 일단 체크해 보겠습니다. 1봉을 일단 체크를 해봐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노란톡방에 차트 기술적 분석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추세적으로 2022년부터 대세 하락장이죠. 대세 하락장 중에서 5일선이 21선을 위로 넘어오는 골든크로스 지역은 눌림 현상으로 일단은 보셔야 되고, 이 눌림이 하방으로 지속될수록 굉장히 짧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되기는 하는데 굉장히 짧은 기술적 반등이 계속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노란톡방에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그대로 일단은 나오는 모습을 기술적 차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어떻게 됐나요? 이 지역에서도 5일선, 21선 위로 가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세 하락장 중에서의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 다시 밑으로 좀 가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주도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골든크로스가 나왔지만 이것도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계속적인 하방의 모습 일단은 체크를 하시는 게 낫고, 자, 사실상 보면 우리가, 자, 1봉 잠깐만 다시 볼게요. 사실상 보면 아직은 내려갈 구간,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월, 화, 수 24시까지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밑으로 내려갈 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 전저점이 어차피 11,000대입니다. 그렇죠? 11,068인데 11,000으로 일단은 봤을 때 내려가는 폭이 지금 800포인트 정도. 800포인트 정도밖에 내려갈 폭이 없습니다. 800포인트 정도로가 하면 여러분 뭐 한 2, 3일에도 일단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진폭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7월 13일 날 CPI가 발표가 되죠. CPI가 발표가 될 때까지는 이 진폭 안에서 이 진폭 하방 11,068포인트를 깨지는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밑에서 가격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밑으로 내려갈 진폭이 작다라고 해서 위로 갈 진폭을 생각을 해서 매수 방향을 가느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왜냐? 지금은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의 매수는 보시는 거를 지양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세는 여기까지 보고 일단 이번 주 이슈 한번 체크를 다시 해볼까요? 네, 체크할 이슈가 굉장히 많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일단 자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저번 주부터 계속 하셨고, 네. 저도 7월 들어오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7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많고, 자, 타이틀은 제가 이렇게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리세션인데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죠. 리세션, 경기 침체인데, 자, 지난주 목요일과 지난주 금요일 지표들을 한번 잠깐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목요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고요.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지표 2개가 나왔습니다. 우리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GDP, 실업률, 비농 지표 중에 2개, 실업률과 비농 지표 2개가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좋고요. 그 다음에 비농 지표,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굉장히 좋게 나왔고, 실업률도 저번 달과 동일하게 3.6% 굉장히 견고하게 나왔습니다. 자, 노동시장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 하에서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계속 붙는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고용지표가 지금 호조인데 과연 이게 좋은 신호일까? 지금 상황에서. 자,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고 있고 노동시장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향후 시간 대비 임금 상승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하나의 신호. 그런 뭐죠?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나마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자,
노동시장은 항상 견고하다라고 페드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동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뭐죠? 금리 인상과 긴축이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죠. 자,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어떤 현물시장, 뭐 선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good news is bad, bad news is good. 그렇죠?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이게 뭐죠? 결과적으로는 긴축을 더 빠르게 하고 금리 인상을 더 급속화할 수 있는 배드 뉴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7월 일정. 7월 13일입니다. 수요일이죠.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 그 시점에 미국이 뭐가 발표가 납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단은 발표가 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 달 초부터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7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8.6%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뭡니까? 페드는 소비 지출에 대한 지금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7월 달에는 무조건 1%를 올려야 된다. 요즘에 보니까 그레이트 스텝이라고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레이트 스텝 1.0% 올려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페드에서 얘기하는 것, 어떤 경제적인 지표 나오는 것들은 모두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기준점을 정해드렸죠. 뭡니까? 물가는 경기 침체가 없으면, 경기 하강이 없으면 절대 잡히지 않는다. 자, 이거는 제가 이 방송에서도 수십 번을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1년, 2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 제가 보는 인플레이션은 지금 1년 내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끌고 갈 거예요, 이게. 금리 정책이요, 올해 안에 안 끝납니다. 내년에도 금리 계속 올릴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0.5% 올릴 겁니다. 거의 확정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현재 미국은 금리가 1.75%고 우리나라 1.75%입니다. 자, 목요일 날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0.5%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75 대 2.25가 됩니다. 7월 말에 최소한 0.5, 0.7 혹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장하는 대로 1%가 올린다라고 하면 금리 스프레드의 역전은요, 7월 달에 이미 시작된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자, 우리나라도 물가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데 미국 시장 봐드린 다음에 제가 조금 있다가 한국 시장도 진단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7월 일정이 남아있다. 첫 번째로 수요일 날 뭐가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자, 소비자 물가지수 저번 달에 8.6% 나왔죠?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근데 이번에도 아마 월스트리트에서 오늘 발표가 났더라고요. 전망치 8.7% 정도 일단 발표가 났고 지금 9.0까지 보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 원유 가격, 제가 말씀드렸죠. 원유 가격이 지금 잡히질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지수도 8.6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시나리오를 한번 해볼까요? 간단합니다. 자,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잡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는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금리를 0.75% 올렸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충격은 좋은 충격입니까? 나쁜 충격입니까? 지수가 빠지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수가 빠져야 됩니다. 경기가 하강돼야 되거든요. 좋은 시그널이에요. 저번 주에 제가 소비자 물가지수 PCE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씀드렸죠? 소비자 물가지, 소비 지출, 미국의 소비 지출이 지금 줄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페드가 원하는 거다. 원하는 글입니다. 자,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시키면서 미국의 소비 지출이 줄고 있다. 이게 저축으로 가고 있다. 수요가 줄고 있다.
이게 페드가 원하는 그림이다 라고 하면 금리 인상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물가가 더 오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리 더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에는 8월에 또 FOMC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7월에는 무조건 금리를 1.0으로 올려야 된다. 0.75도 안 됩니다. 왜? 0.75로 일단 효과를 봤죠. 그리고 지금 컨센서스가 어떻게 돼 있나요? 0.75 올린다는데 거의 다 동의를 했고 우리가 0.75 정도 올리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0.75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 충격 없습니다. 무조건 1.0%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요일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 이상 나왔을 때, 8.7, 8.8이 나왔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좀 궁금한 건데 원래는 어떻게 가야 되죠, 여러분? 기본만, 중심만 지키고 있으면 되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하겠죠. 하락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매도 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고용시장이 너무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고용시장이. 그래서 실업률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3.6%로 완전 고용 상태로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비농지표도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예측은 26만 8천이었는데 37만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고용지표도. 자, 그래서 고용시장 너무 견고합니다. 자, 너무 견고하다. 뉘앙스가 어떻나요? 예, 좀 부정적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 하강이 와야 되고 그 후행적인 지표로 뭘 보셔야 된다? 실업률을 보셔야 되는데 고용시장이 너무 견고하면요. 물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높아져야 됩니다. 고용시장의 이런 견고함을 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경기 침체가 발생한 기간의 실업률 상승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침체가 진입이 되고 나서 침체가 종료했을 때까지, 자, 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라 조금 특이한 케이스고요.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하면서 침체 종료까지 최대 10% 정도, 9%에서 10% 정도의 실업률 발생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실업률이 3.6%입니다. 3.6%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데이터 상으로 보면 선을 하나 제가 좀 그어 드릴게요. 이 데이터 상으로 보면 여기가 6%입니다, 여러분. 6%. 그리고 여기가 9%에서 10%예요. 자, 경기 침체가 언제 시작됐느냐? 사실은 경기 침체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기 침체다라는 건 예를 들면 뭐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이런 게 경기 침체로 일단 기준을 잡거든요. 자,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확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나서 경기 침체에서 아웃이 되는 이때까지 실업률이 최소한 6% 아니면 9%까지 일단 오르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이 실업률 지표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판단 제가 요약해드리면 현재 실업률이 3.6%입니다. 최소한 6%, 3.6에서 최소한 6% 갔을 때 경기 침체에서 아웃이 된다. 정말 경기 침체가 오래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9%에서 10%입니다. 9%에서 10%까지 갈 때 경기 침체에서 아웃이 되는, 물가가 잡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테니 실업률 지표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대구 가서 강연을 했잖아요. 실업률 굉장히 조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실업률 지표 보시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어떻게 내려가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월 굉장히 이번 주부터 중요한 일정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 방향성을 짚어주셨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8.6% 이상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말해주셨고, 이 한은 금통위는 어쩔 수 없이 빅스텝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일 시장도 매도로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한 시청자분의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신희시 의원님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 컨센서스가 8.8인데 그 이하만 나오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다고 봐도 될까요? 하고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네,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노라고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아, 그렇지 않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정점을 저도 찍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기에 기초되어 있던 게 뭐냐면 예. 이제 오일 가격이었죠. 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제가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래 네.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잡혀가고 있다. 왜냐? 네. 소비 지출이 줄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잡혀가고 있는데 문제는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다. 근데 이거는 유가가 무조건 잡혀야 된다. 근데 네. 유가가 지금 안 잡힌다. 유가가 안 잡히니까 바이든이 어디로 갔나요? 중동으로 가죠. 예. 유가가 무조건 잡히면 이게 예상외로 우리가 걱정하는 그 물가가 굉장히 조금 빨리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오늘만 해도 지금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100 이상이거든요. 한 $80 정도 계산을 해보면 $80 정도 됐을 때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히는 이런 계량 경제가 나온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100 이상이기 때문에 8.8% 소비자 물가지수 8.8% 이거는 아직 정점이 아니다. 정점이 아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이고, 자, 그 이하가 나온다라고 해도 8.7, 8.6 요 정도 나온다라고 해도 정점은 아니라고 일단은 좀 보여집니다. 네. 네, 8.8 이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점을 찍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 국제 유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국제 유가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이 불거지면서 이 또 다른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 넘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제 유가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국제 유가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유가는 오늘뿐만이 아니고 예. 향후 한 일주일 정도는 네. 무조건 관망하셔라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유는 간단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지금. 왜냐? 그렇군요.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일정도 있고, 그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료 잠깐만 좀 보시면 제가 네. 요거를 일단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전투적이죠, 굉장히. 네. 자, 바이든이 일단은 날아갑니다. 왜냐? 유가가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잖아요, 지금 유가 네. 때문에. 그래서 날아가는데 이게 독이 든 성배일지 혹은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정말 저도 귀추가 주목이 돼요. 자, 일단 날아갔는데 뭐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못 얻어온다. 증산이죠. 증산을 못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폭등입니다. 폭등. 유가 폭등입니다. 증산을 일정 부분 하겠다라든가 우리가 이제 수치상으로는 300만 배럴 이상 증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 300만 배럴이면 러시아로 빠져나간 그 공급량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증산을 하는구나. 그리고 러시아에서 빠져나간 그 공급량이 늘어나는구나 해서 유가는 조금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많다. 자, 유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뭐 했던 얘기 또 하는데요. 여러분들 뇌리에 박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유가는 수요와 공급만 보시면 되는데 수요는 뭡니까? 고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가는요, 쉽습니다. 공급의 문제예요. 공급이 풀리면 유가가 그냥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아무리 전쟁을 길게 끌고 가도요, 우리 UAE하고 우리 사우디죠. 여기에서 공급량을 늘려버리면 유가 잡힙니다. 자, 그것만 일단은 상기를 하시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넘어갔어요. 사실은 넘어가서 유가에 정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갖고 오면. 자, 아무것도 못 갖고 오면 증산을 안 합니다. 유가 폭등하고요. 그나마 러시아에서
빠져나간 공급을 늘리면 유가 내려갑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어차피 사실은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 다 좋습니다. 자, 유가 폭등하면 매수 포지션 타시면 되고요. 유가가 하락을 하면, 폭락을 하면 매도 포지션 타시면 되는데 제일 어정쩡한 게 뭐죠? 증산을 하기는 하는데 미비하게 증산한 걸 가져올 때 그러면 시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폭등, 폭락, 그리고 방향성 없음. 요 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은 관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폭등을 하게 되면 수치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폭등을 하게 되면 자, 정고 라인 일봉상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정고점 근처에도 일단 못 갔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125달러 이상으로 정고점까지 가리라고 일단은 봤는데 정고점 돌파를 못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폭등을 하게 되면 정고점까지 약 30%, 그렇죠? 100달러로 치면 30%의 폭등이 일어날 것이고, 자, 만약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93.40달러 여기 정도 됩니다. 93.40달러까지 일단은 폭락을 하는 1차입니다. 1차.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뭐 아니면 일단 폭등과 폭락을 하면서 박스를 치게 되겠죠. 자, 이 세 가지 요인이 일단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향후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5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5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망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에도 편안하시고 여러분들 삶의 질에도 굉장히 조금 편안하시리라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관망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증시라든지 유가 등 이런 주요 상품들이 모두 이 파랗게 짓눌리면서 정말 피난처, 이런 안전지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요 상품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 참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이 국내 증시도 굉장히 이번 주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통의 기준금리 결정을 이번 주에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앞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야 항상 똑같죠. 별로 안 좋게 봅니다. 그렇죠. 이제 기준금리 앞으로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선물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빅스텝 0.5%를 네. 올릴 겁니다.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문제는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개념을 굉장히 좀 딱 잡으셔야 될 게 뭐냐면 네. 고금리가 절대 아니에요. 올려도. 그런가요? 올려도 2%입니다. 2.25%예요. 올려도. 우리가 네. 제가 이제 저금리 기조와 고금리 기조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왜냐면 사실 지금도 이 금리 때문에 죽겠다 이런 말들 주변에서 들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50베이시스 포인트 올린다고 하니까 저는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면 저도 걱정스러운데 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예. 저금리 기조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던 거죠. 그렇군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년 동안 길들여져 있었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 동안 확대 정책을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펼쳐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경제나 경기가 안 좋아도 그나마 일단은 버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금리 지금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기준금리 1.75%거든요. 물론 시중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건 사실이지만, 자, 일단은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75%. 이번에 0.5% 올려도 2.25%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냉정하게 일단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저금리 기조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몸이 적응이 되어 있었던 거고, 지금 일단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죠. 그래서 고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2.25%는요 고금리는 아닙니다.
고금리는 아닌데 하여튼 저금리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게 지금 문제다. 이게 일단은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제가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차피 이번 주에 이슈기 때문에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한 말씀 좀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네. 무조건 제가 오늘은 이걸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제가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강조드렸던 게 뭡니까? 주거비가 빠졌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훨씬 더 높다. 미국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어요. 자, 이번에 그 서울대 경제학부의 장영송 교수 팀에서 이거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경제계에서 이거 계산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장영성 교수 팀이 이거를 계산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주거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에 대한 주거비가 빠져 있어요. 자가에 대한 주거비가 빠져 있다라는 건 뭐냐면, 아, 내가 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걸 왜 주거비를 책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기회비용의 문제예요. 기회비용.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포기한 겁니다. 이게 뭐죠?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는 행동.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이건 비용이에요, 여러분. 지출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는 거의 우리나라만 주거비가 빠진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것을 그럼 왜 계산을 통계청에서 안 했느냐? 굳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해요. 어차피 0.5%, 1%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면 굳이 이런 주거비를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근데 2015년도부터 기조가 좀 바뀌었죠, 여러분. 뭡니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기 시작하면서 실제 체감 경기, 우리가 체감 경기라고 부르는 체감 물가와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 그 물가 지표가 왜곡 현상, 괴리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체감 경기라고 하면 그냥 실질적인 경기가 아니라 체감적으로, 정말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경기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수로 편입시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계산을 한 겁니다. 왜냐? 주거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제가 느끼는 그 실물 경기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피셜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6%대에 진입을 했고, 그렇죠? 이게 IMF 이후로 20년 만에 처음 6%로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사에서 보면 이 6%라는 거를 평생 볼 수 있을지 몰랐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6%가. 자, 근데 주거비가 빠진 겁니다, 여러분. 주거비가 빠진 거예요.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도 말씀을 드렸죠. 35%에서 41%까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가 9%예요, 9%.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것 중에. 이 9%가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임대인으로서 임차를 준 겁니다. 전월세를 준 거예요. 그게 9%예요. 그러면 내가 자가를 갖고 있으면서 내 집에 사는 거는요, 0%입니다. 아예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에요. 자, 이거를 미국과 다른 OECD 국가들하고 똑같이 계산을 한 게 이번에 발표가 됐고, 7월 7일 날 발표가 됐고요. 이게 한국경제지에 논문으로 실립니다. 7월 달에. 그럼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선제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실질적인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7.7%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뭐냐면 작게 잡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제 실무적인 경험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우리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발표된 것,
이거를 기준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자, 실제적인 국토해양부에서 발표를 하는 실질적인 것을 하면 7.7%가 넘을 겁니다, 여러분. 자, 6%도 IMF 이후로 20년 만에 처음 보는 지표인데 다른 OECD 국가들하고 똑같이 계산을 하면 여러분 실질적인 우리나라 지금 물가는요 7.7%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입니다, 이건 여러분. 통계청에서 숫자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설명드렸죠, 계속. 우리나라 물가 지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고. 자, 7.7%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금리 스프레드가 지금 역전이 돼요, 여러분. 7월 달에. 이미 역전됐어요. 왜냐? 똑같으면 역전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똑같잖아요. 역전된 거예요. 근데 이게 7월 말에 가면 어떻게 돼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역전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가 됩니다. 환율이 올라요. 환율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 물가 높아지죠.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지금 무역 수지가 안 좋게 나타나는 거고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부터 시작이라 이겁니다. 제가 강조드린 2분기 환율이 오른다. 제가 왜 한국 시장을 올해 후반까지 올해 말까지 굉장히 안 좋게 계속적으로 보고 2020포인트까지 일단은 제가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신증권에서 저번 주에 2050% 발표를 했습니다. 왜 안 좋게 보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환율이다. 환율이 끝판왕이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어저께 제가 주말 특강을 했거든요. 어저께 주말 특강에서도 강조 드렸고 노란톡방에서도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 드립니다. 우리나라 시장 왜 그렇게 나쁘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시장 올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안 좋습니다. 왜? 환율 때문에 안 좋습니다. 환율이 지금 1300, 더 높아질 겁니다. 1350 이상으로 간다라고 저는 일단은 봐요. 7월부터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7월 27일 날 FOMC가 있어요, 여러분. 7월 27일 날 미국이 금리 인상 단행할 거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상태로 나오면 1%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0.5% 올리니까 2.25예요. 미국은 얼마예요? 2.75입니다. 1% 올리면. 금리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1%씩 올려야 돼요. 물론 미국이 3.5% 정도에서 연말까지 갈 것이다. 뭐 계속적으로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만 올해 막 4%, 5%까지 올리진 못할 거예요. 근데 3.5%까지 일단 올린다라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인플레가 계속적으로 심화가 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이 견고하잖아요. 그럼 내년 간다 이 말이에요. 전 이 인플레이션 정책,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 정책, 미국의 통화 정책이 2년 이상 간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뭡니까? 계속 금리 올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진짜 박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금리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어요. 자,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미국 금리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 보세요, 여러분. 6% 아닙니다. 이제부터 뉴스에서 나오는 6%대 인플레이션은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7.7% 이상입니다, 지금은. 아니, 미국은 8.6%라고 하면서 왜 우리나라는 그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미국이 쓰는 방식, OECD 국가가 쓰는 방식이 맞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주거비를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회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뭘로 보죠? 투자로 봐요. 여기에서부터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내가 부동산을 사서 내 자가로 갖고 있잖아요. 이걸 소비로 보지 않아요. 투자로 봅니다. 투자로 보니까 물가지수에 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물가 얼마라고요? 지금 7.7%입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환율 문제, 금리 스프레드 역전돼요. 환율 문제 있어요. 금리 계속 올려야 돼요. 안 올리면 안 돼요. 왜요? 안 올리면 주식시장 더 박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12월까지 저는 굉장히 조금 아직까지
안 좋게 보는 이유다. 일단 이렇게 봐드리고 자 잠깐 내린 다음에 제가 차트를 조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제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차트까지 일단은 좀 봐드릴게요. 네. 자, 제가 일단은 예상을 해드린 게 이게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박스를 쳐드린 그림을 지우지 않고 일단은 계속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레벨 다운이 된 다음에 이 부근에서 박스를 계속 칠 것이다. 일단 그렇게 제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6월 초부터 9월 달까지 약 3개월 동안 박스장이 계속 될 것이다. 일단은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이거고,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 7월 13일부터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통화정책 회의로 0.5% 올립니다. 자, 7월 27일 날 FOMC에서 미국의 금리 또 인상합니다. 0.75% 이상, 1% 정도 올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3일부터 또 뭐 있습니까? 기업의 2분기 실적 가이던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것도 피크라고 보거든요. 어떤 이슈의 피크. 자, JP모건을 필두로 해가지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가정입니다만,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그 리스크가 2분기에 전부 다 반영이 된다. 그게 재무제표 상으로 나올 거다. 근데 러시아는 아직 전쟁을 끝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이 시그널은 지금 유통업체에서 계속 주고 있죠. 이 시그널은 뭡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체에서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소비,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소비의 양극화. 정말 부자들은 비싼 것만 사고 일반 서민들은 어때요? 제일 싼 것만 삽니다. 중간 가격의 상품들의 재고가 지금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 그래서 실예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옷을 주문했는데 이게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반품을 하고 교환을 하죠. 교환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공짜로 보내줍니다.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얘네들이 이걸 받질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 재고가 쌓이게 되면 재고 자산이 쌓입니다. 재무제표에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줍니다. 이 정도로 지금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의 실적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서 국내 시장의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 박스를 밑으로 깨고 다시 한번 레벨 다운이 돼서 그때 박스가 쳐지는 이런 모습이 두 번째 시나리오다. 자, 7월 달은요, 여러분 요약을 해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정말. 왜냐? 8월 달에 FOMC가 없기 때문에 7월 달에 모든 실적, 그리고 7월 달에 결정이 9월 말까지 가게 돼요. 두 달이나 가게 됩니다. 한 달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8월 달에 FOMC가 아예 없어요. 지금의 선택이 9월 달까지 가고요. 9월 달의 선택이 연말까지 갑니다. 그래서 7월 달이 그 징검다리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될 것이다. 7월 달 여러분 현물 갖고 계신 분들 긴장하시고 해외 선물 하고 계신 분들은 제 얘기에 따라서 매수 매도 포지션으로 굉장한 기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은요. 그래서 잘 적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또 많은 말씀 드릴 거고요. 내일 또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이 전 세계의 경제 고통 지수가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금융 위기 수준으로 급등했다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번에 한국은행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된다면 역대 최초의 빅스텝이 되고요. 또 사상 첫 3회 연속 인상 기록이 됩니다. 이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갖은 애를 쓰고 있는데요. 또 이 주변국인 중국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3개월 들어서 이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변국인 중국 증시 그리고 항생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생 좀 오랜만에 합니다. 네. 항생은 지금까지 크게 물론 이제 매도 방향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우리 코로나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하고 기업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의 기운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 오늘 항생하신 분들 보시면 엄청나게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유는 물가가 2%대로 일단 올라왔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작은 수치죠. 우리나라 7% 이상 되고 미국도 8% 이상, 지금 9%까지 일단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물가가 2.4%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 기억으로 2.4% 정도 되는 거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것도 제가 저번 주에 일단 그려드렸던 차트인데, 자, 22,670 라인 정도, 22,670 라인을 지지를 못하면 밑으로 또 빠질 수 있는 그림이다. 자, 우리가 기본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술적 분석이 해외 선물은 기술적 분석이 일단은 조금 선행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이 어떻게 뒷받침을 해준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는 일단 22,670 라인을 넘지 못하면 밑으로 또 빠지는 그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22,670 라인을 지지를 하면 24,500 라인까지 일단은 룸이 열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뚫지를 못하고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차트의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느끼실 거고,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가가 2.4%대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중국도 상승을 하고 있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고, 자,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일단은 나오고 있는데 중국,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박스장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3월 달에 보시다시피 18,000 라인을 찍었는데, 자, 6년 전 가격 그리고 13년 전 가격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자,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내려올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으로 내려왔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6년 전 가격과 13년 전 가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6년 전을 비교해 보시고 13년 전을 비교해 보시면 일단은 기술적으로 가격은 거의 다 내려온 상태다. 자, 그래서 지금은 박스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생하시는 분들은 박스장 매매 유념을 하셔서 그런 매매법으로 일단은 실전 매매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생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항생에 대해서도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내일 방송은 어떤 주제로 해주실 예정인가요?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오전에는 항생, 그리고 오후 9시부터 골드 오일 나스닥 공개 방송을 제가 해드리면서 시장 상황을 일단 점검을 해드리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금리에 관해서 제가 조금 오늘 다 못 드렸던 말씀 좀 드릴 예정입니다. 자, 환율하고 금리 굉장히 좀 중요해졌고요. 금리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7월 27일 날 금리 스프레드가 미국과 한국이 역전이 되면 그때 정말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예, 그 얘기 일단은 자세히 내일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찍으시면 제 방으로 바로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성견 마스터님이 내일 밤 9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 한국 시장의 금리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성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